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대단원 2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일본 무로마치 막부부터 에도 막부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건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보기 전에 교과서 54페이지에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최초의 막부 무사 정권이 성립된 거 다시 한번 보고 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무로마치 막부까지, 그 다음에 뒤에 에도 막부까지 이야기를 쭉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3페이지 무로마치 막부와 에도 막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막표를 보면 자,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의 전개 과정, 조닌문화, 난학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큰 의미 없는 학습 목표예요. 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거든요. 자, 그럼 무로마치 막부와 전국시대라고 하는 걸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읽어왔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헤이안 시대가 지나고 무사들의 힘이 강해진 가운데에서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최초의 무사 정권이 성립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뭐 잘 막아내기는 하지만 약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가 되는데, 이 가마쿠라 막부를 붕괴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막부라고 하는 무사 정권 아래에서 무언가 제대로 자신의 권력을 펴지 못하고 있었던 천황 세력이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이 천황과 손을 잡은 강력한 무사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 무사 세력의 주도자가 누구였냐면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서 손을 잡고 가마쿠라 막부를 붕괴를 시켰는데 이 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왜? 천황은 자기가 통치권을 잡고 싶었던 거고요. 무사들은 또 다른 막부를 열고 싶었던 거죠.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 내가 권력을 잡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 그리고 이들이 세운 새로운 천황, 그래가지고 요 두 천황이 서 있게 되는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무사 세력들,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만들었던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인 겁니다. 자,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에 개창한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되겠죠. 사람 이름 기억해야겠죠? 사람 이름 기억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자, 그럼 가마쿠라 막부를 만들었던 사람 누구예요? 막 황급히 가서 찾아봐. 막 54쪽 가서 누구?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고요. 자, 무로마치 막부를 열었던 사람은 아시카가 다카우지입니다. 자, 그럼 무로마치 막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직 남북조 시대예요. 그렇죠?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1대 쇼군이겠죠? 그 다다음 쇼군인 3대 쇼군, 이 사람도 이름을 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 3대 쇼군인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요. 뭘 했냐? 첫 번째 뭐 했다? 남북조를 통일해서 전국적인 지배권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 전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남북조를 통일했을 때가 요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고요. 두 번째로 이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명나라에게 조공을 보내고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습니다. 그 대가는 뭘까? 외구 단속을 약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공을 했으니까, 책봉을 받았으니까 뭘 하겠어? 이제 명나라 뭐 한다 그랬어요? 조공무역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공무역, 무역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무역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감합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키워드로 굵은 표시잖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이라고, 천황을 제쳐두고 일본 국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으니까 확실히 명은 이 쇼군이라고 하는 사람, 이 무사 정권이 확실히 일본의 실세구나라고 인정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감합무역을 활발히 전개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의 제목은 무로마치,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쓸게요. 무로마치 막부의 성장 아니면 성립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성립, 그 다음에 성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문장으로 아주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지우고 잠깐 감합무역이 뭔지부터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합무역 뭐냐? 자, 이걸 감합이라고 해요. 자, 보면 한자가 반으로 잘려 있죠. 그럼 나머지 반쪽은, 자, 이걸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치면 나머지 반쪽은 명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합이란 뭐냐?
명이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발급한 무역 허가증을 감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무역이다라고 해서 감합무역이라고 하는 건데, 자, 반쪽은 명에 갖고 있고요. 반쪽은 일본의 막부에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 막부가 이제 조공무역을 하기 위해서 명나라에 배를 보낼 때 일본 막부가 가지고 있었던 감합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일본의 배가 명의 항구에 들어갑니다. 그럼 명이 가지고 있는 감합과 일본의 감합을 합쳐봐요. 그래서 이게 맞아 떨어져야 둘이 교역을 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감합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합무역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 키워드로 기억을 해줘야 되고, 이때가 시기가 언제냐면 15세기 초 정도, 초에서 중반 정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은 이제 무로마치 막부에, 여러분들 이렇게 쓰지 마세요. 무로마치 막부에 쇠퇴,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의 끝에는 무슨 시대가 있냐? 센고쿠 시대라고도 부르는 전국 시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전국 시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보자. 자, 무로마치 막부가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기가 별로 안 가죠. 15세기 초에서 이제 15세기 후반으로 가는 거니까. 자, 15세기 후반에 쇼군의 후계자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온인의 난이라고 부르거든요. 온인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쇼군 후계자를 둘러싸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부의 영향력이 약해져요. 그렇지, 막부 내부에서 내부 싸움이 발생을 한 거잖아. 쇼군 후계자를 둘러싸고 거의 내전처럼 발생한 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온인의 난이라고 하는 분쟁이 발생을 하고 막부의 세력이 약화되자 각 지역에 나름대로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방 세력들이 나도 좀 해볼만 하겠는데, 세력을 가져볼만 하겠는데 라고 마구잡이로 세력을 키우고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 난리가 얼마나 이어져요? 100년이나 이어집니다. 그 지방 세력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방 세력들을 뭐라고 불러? 다이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이묘들이 전국에 거쳐서 이제 100년간 싸우게 되는 시기, 전국시대, 일본어로는 센고쿠 시대라고 하는 게 전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전국시대에는 다이묘들이 막부의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자, 이미 싸움은 시작돼 버렸고요. 막부가 그 전국에 있는 다이묘들을 통제하려면 군사적으로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100년간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이묘들이 막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패권쟁탈전, 누가 1등이냐를 벌이게 됩니다. 100여 년간 이어진 이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한 사람, 여러분들이 아는 몇 안 되는 일본인, 이미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일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590년에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게 되고요. 조선 침략에 나섰다. 이게 조선 침략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죠. 통일을 한 다음에 그 군사력을 그대로 모아서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가는 사건, 우리 뭐라고 부르죠? 임진왜란이라고 부르죠. 한국사에서는. 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에 나섰으나 결국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조선도 너무 많은 피해를 받고 명도 많은 피해를 보면서 결국 청으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일본도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실패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에게 넘어가냐?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지방의 다이묘 중에서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야?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그 어린 아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둘이서 꽝 하고 부딪히게 돼요. 대표적인 전투를 이제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부르는데, 일본어로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쪽에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어디야? 지금의 도쿄입니다. 도쿄, 이제 일본의 수도인, 지금 일본의 수도인 도쿄인 에도에다가 막부를 열게 돼서 우리는 이 막부를 뭐라고 불러요? 에도 막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에도 막부.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 있고 전국시대가 전개됐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지만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에도의 막부, 에도 막부가 개창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흐름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뭐 보겠어? 에도 막부를 보겠죠. 에도 막부 보자.
에도막부와 막번 체제. 자, 그럼 에도막부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이해해 줘야 돼. 막번 체제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막부 체제가 아니라 막번 체제. 그럼 번은 뭘까? 자, 봅시다.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 여기가 이제 막번 체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자. 에도막부 시기에는 쇼군은요, 중앙, 그리고 각지에 쇼군이 직접 가지고 있는 직할지예요. 쇼군이 직접 가지고 있는 직할지를 지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누구? 상대 세력은 누구야?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에요. 여전히 다이묘라고 부릅니다. 지방의 다이묘들은요, 이 다이묘가 가지고 있는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번이라고 불러요. 번이라고 부르는 자신들의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습니다.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그대로 인정받아요. 자, 그래서 쇼군은 중앙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할지를 지배하고, 한편 지방의 다이묘들은 번이라고 불리는 자기의 영지를 지배하는 이러한 체제. 정리하자면 쇼군의 막부, 쇼군이 최고 수장으로 있는 막부와 다이묘가 지배하고 있는 자신의 영지, 이름이 뭐라 그랬지? 번이라고 구성된 이 당시 에도 막부의 일본의 지배체제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막부와 번이라고 불러서 막번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막번 체제.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서 살펴볼 거는 뭐냐면요. 두 번째 문단에서 살펴볼 거. 자, 봐봐. 쇼군은 중앙과 각지에 직할지가 있고, 다이묘들은 자기 영지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불안한 게 뭐야? 다이묘들이 자기 세력을 키우면 언제든 반란이나 쿠데타나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에도막부는요, 다이묘에 대한 통제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보자. 에도막부는 엄격한 법규와, 자, 요거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산킨 코타이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다이묘를 강력하게 통제합니다. 강력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천황, 귀족, 이런 사람들 정치에서 배제해요. 완전하게 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막부가 중앙 정치를 장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자, 봐봐. 지방의 다이묘가 자기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이들이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무슨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중앙 집권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중앙 집권적. 왜? 강력한 통제 정책이 있었고, 쇼군이 완전한 정권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주는 겁니다. 또한 엄격한 신분제, 여기를 보기 전에 산킨 코타이제가 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킨 코타이제는요, 지방의 다이묘가 1년마다 교대로 자, 자기 영지에 살 거 아니야, 원래. 자기 영지에 살 텐데요. 영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잠깐 지내야 되냐면 1년마다 무조건 쇼군이 있는 에도에 가가지고 지내야 돼요. 쇼군이 있는 에도에 가서 지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쇼군의 지위를 받게 한 겁니다. 주기적으로 다이묘는 영지를 떠나야 돼요. 그게 산킨 코타이제입니다. 산킨 코타이제예요.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이 엄격한 신분제 저 문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산킨 코타이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보자. 에도 막부의 막번 체제와 산킨 코타이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무가 제법도라고 하는 이 막부의 어떤 법규라고 할까요?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건데, 첫 번째 제2조에 써 있는 게 산킨 코타이제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자, 다이묘와 소묘, 이거 다이묘의 다자가 클 대자예요. 다이가.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세력이 크든 작든 어쨌든 다이묘와 소묘는 자신의 영지와 에도에서 교대로 거주를 해야 돼요. 교대로 거주를 해야 돼요. 즉 정기적으로 자기 영지를 떠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매년 여름 4월에 여기서 교대로 근무한다라고 해서 참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참근을 일본어로 읽으면 산킨이에요. 그래서 참근 교대제, 교대로 근무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산킨 코타이제라고 일본어로 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산킨 코타이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걸 보고, 자, 새로 성곽을 쌓는 거 금지.
50석 이상의 배검조 금지. 자, 이런 것들 봐봐. 그러니까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은 해줬지만 이런 엄격한 법규를 통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영주도 떠나야 돼요. 영지를 떠나야 돼. 그 다음에 새로 성곽을 쌓으면은 그거 자체가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금지시킵니다. 17조 500석 이상의 배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해상 세력을 키우는 것도 금지시켜요. 제 19조 크리스트교 금지 같은 것도 이제 이따가 크리스트교 금지 이야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엄격한 통제 정책을 하고 있구나. 그 중에 우리가 키워드로 또 알아줘야 될 것보다 상킹 코타이제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에도막보가 무가제법도를 제정한 목적이 뭐겠어요? 다이묘를 통제해서 쓰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다이묘를 통제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중앙집권화를 하겠다는 거죠. 다이묘를 통제해서 다이묘의 지배권은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했지만 그 다이묘의 세력이 커지는 걸 막아서 다이묘를 통제해서 중앙집권을 달성하겠다는 게 이 무가제법도 달성의 목적이었죠. 자, 그러면 산킹 코타이제가 다이묘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이묘는 1년마다 교대로 자기 영지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상킹 코타이제에 따르면 사실 요거는 그냥 어떤 추가적인 지식인데 부인이나 자식은 에도에 거기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교대가 아니에요. 다이묘의 부인과 자식은요 에도에 살아야 돼요. 사실상 이건 뭐예요? 인질이죠. 너희 일 버리지 마 라고 하는 인질이기도 하죠. 자, 그럼 봐봐. 다이묘가 에도, 자, 좀 가까운, 자, 에도, 도쿄랑 가까이 영지가 있는 다이묘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거리가 되게 먼 다이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에도까지 가는 것도 일이에요. 그렇죠? 에도까지 가는 것도 일이고 이것 자체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에도까지 가는데 지금처럼 기차 타고 뿡 가고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에도까지 가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시간도 소모되고요. 비용도 소모되고요. 그러니까 다이묘들이 엄청난 돈을 쓰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영지에 대한 지배를 한동안 또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 왜? 다이묘들이 영지를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이묘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영향들도 있었다는 거. 다이묘 성장이 억제되는 것도 상킹 코타이제의 큰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통제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 다시 들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2조의 상킹 코타이제가 다이묘에게 끼친 영향 좀 설명을 했습니다. 상킹 코타이제 이제 뭔지 좀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도막부는요 엄격한 신분제를 운영을 해요. 엄격한 신분제를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병, 농, 분리. 어떻게? 무사와 농민을 분리시켜놨다는 거예요. 무사와 농민을 분리시켜놨다는 거야. 무사가 아니면 무기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시킵니다. 무사가 아니면. 즉, 길거리를 가는데 옆에 칼을 차고 있으면 이 사람 무조건 무사예요. 이 사람 무조건 무사예요. 자, 그래가지고 무사, 그 다음에 상공업자, 그 다음에 농민, 이 사람들의 직업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농민이 무사가 되거나 뭐도 불가능하냐면요, 무사가 농사를 짓는 것도 불가능해요. 무사가 농사를 짓는 것도 불가능해. 그리고 무사가 물건을 팔거나 이런 상공업에 하는 것도, 상공업 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무사는 오로지 무사로서 존재해야 돼요. 상공업자도 상공업자로서 존재를 해야 되고, 직업도 직업대로, 농민도 농민의 직업대로 존재해야 돼요. 신분 이동도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주지도 분리시켜놔요. 자, 다이묘들은 자기 영지에 다이묘가 사는 성이 있단 말이야. 성. 그래서 성이 이렇게 있어요. 성이 이렇게 있고, 성에 이제 무사들도 살고요. 자, 이 성 밑에 이 지역 있잖아. 즉, 성 바깥 지역. 성 바깥 지역. 그래서 여기를 성 아래 하자 쓰죠? 성은 딱히 안 쓸게요. 못 써서가 아니라. 못 쓰는 줄 아는 사람 있을까봐. 성이 있어요. 성이 있고, 성 아래 지역에 일본어로 마을을 이렇게 쓰거든요. 정자로. 요거를 마치라고 읽어요. 그래서 성 아래 마을.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농민들이나 상공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아래 마을이라고 해서 조카마치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조카마치라고 하는 지역이 번성하게 되고요. 그 무사계급이 농민과 상공업자를 이제 지배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지배층이겠죠. 이 사람들이. 그 지배층들이 이제 요 안에 사는 거죠. 그리고 조카마치에는 농민이나 상공업자들이 사는데, 자, 일본어 표현으로 상공업자를 뭐라고 부르냐? 조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게 돼요. 조닌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사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겠죠. 예, 존인들, 상공업자들이 또 돈을 많이 벌게 된단 말이에요.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 그러면 이 존인들 중심의 문화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존인 문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다 봤으니까, 자, 여기 이제 참근교대제, 산킨코타이제의 행렬입니다. 와, 자,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왜냐면, 야, 생각을 해봐. 에도에 쇼군 만나러 가는데 또 막 저렇게 빈손으로 가기 그렇잖아. 그럼 또 하나랑 바리바리 싸고 가야 돼. 또 이 행렬이에요. 지금 쇼군을 만나러 가는 다이묘의 행렬이란 말이에요. 이걸 1년마다 매년 해야 돼요. 세력이 굉장히 억제될 수밖에 없겠죠. 눈으로 딱 봐도. 자, 다음 존인 문화와 난학의 발달. 네, 방금 존인 문화의 빌드업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 한번 볼게요. 에도 막부 시대에는요, 사실 여기에 산킨코타이제와 관련된 문장이 또 하나 있어요. 자, 봐봐. 자, 에도 막부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증대돼요. 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대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전국적인 도로망이 정비되었다. 이게 산킨코타이제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다이묘들이 에도까지 매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편하게 좀 빠르게 갈 수 있으려면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킨코타이제의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망을 정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다이묘가 에도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정비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산킨코타이제와 연관 지어서 생각을 좀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풍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공업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각지의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도시들은 주로 성을 중심으로, 다이묘의 성을 중심으로 성 밑에 조카마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도시들이 발달을 하고요. 뭐 다른 도시들도 있게 돼요. 이러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력을 갖춘 상공업자,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존인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문화? 존인 문화라고 하는 게 존인 문화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자, 이게 일종의 뭐예요? 일본의 서민 문화예요. 그래서 조민 문화라고 불리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자,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꽤 자유롭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차 문화의 주체로 성장을 했고 다른 사회계층으로 퍼져나가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문단과, 자, 제목은 지금 안 쓸게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까지 다 뭐예요? 존인 문화예요. 묶어가지고 그냥 존인 문화라고 하는 1번 제목을 달면 됩니다. 자, 존인 문화가 발달하면서요, 통속적인, 자,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 진짜 막 철학적이고 공부하는 내용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막 세속적으로 막 사람들이 연애하고 막 사랑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룬 통속적인 주제의 문학 작품이나 뭐 연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가부키라는 이름의 연극이 등장을 해서 인기를 끌기도 했고, 조금 이따 사진 볼게요. 연극이 요 키워드예요.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도시에는 이런 가부키를 공연하는 전용 극장도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회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발달하게 되냐면, 그림에서는 일상생활이나 풍경과 같은 것들, 자, 그냥 정말 이런 거죠. 사실 이것 좀 사실 통속적으로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런 그림 흐름을 우리가 우키요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우키요에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키요에는요, 목판에 새겨가지고 찍어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존인층들, 이런 서민 문화인데 정말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그려가지고 이게 엄청난 고가에 팔리고 이러면 이게 막 발달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키요에는 목판에다가 인쇄가 돼서 엄청난 대량 생산이 또 가능이 돼서 서민들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이것도 우키요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가부키를 공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람들 구경하고 있고, 여기 가운데 연극인 가부키가 공연 중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우키요에라고 하는 거고, 왼쪽에 보면은 가스시카 호쿠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가스시카 호쿠사이라고 하는 사람, 대표적인 우키요에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그림들 되게 많이 봐온 적 있을 거예요. 특히나 약간 이게 실제로 일본 문화에도 많이 쓰여요. 일본 문화에도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도 혹시 뭐 최근에 귀멸의 칼날이나 이런 그림들, 귀멸의 칼날이나 이런 애니메이션 봤으면, 그 귀멸의 칼날에
그 주인공이 사용하는 기술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사용하는 기술의 그 파도 모양이라던가 물 모양 있잖아. 그 모양도 약간 이 우키요의 모습에서 따온 것들을 선생님도 그걸 보다가 이런 데도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그림풍들도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컨텐츠나 이런 거에 우키요의 이런 모습들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 문단을 살펴볼 건데, 마지막 문단.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닌 문화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이번엔 대외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겠네요. 보자. 무로마치 막부 때에는요,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뭘 가져가 줘야 된다 그랬어? 명과 뭐 했다? 감합 무역을 했다. 전국시대에는요,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같은 서양 상인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왜? 사실 이때는 중앙 막부가 뭘 막고, 자, 대의무역 하지 마. 이렇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다이묘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면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중요한 게 뭐야? 또 돈이죠. 돈을 벌려면 막 서양 상인이랑 무역도 하고, 또 서양에 발달된 무기나 이런 것도 사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포르투갈을 통해서 조총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도 막부 때에는 무역과 크리스트교 선교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던, 뭐냐면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이런 애들은요, 서양 상선 있잖아. 상선 그 뭔가 이제 상업행위를 하기 위한 배에다가 막 선교사들도 싣고 와. 그래서 막 무역할 때 선교사들이 내려가지고 막 크리스트교 선교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에도 막부나 특히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게 어떤 자신들의 체제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무역과 크리스트교 선교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대표적인 국가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오지 마라고 해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선박의 내항 들어오는 걸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서양 국가 중에 어떤 나라,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 여기 있죠?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허용을 해줘요. 왜? 네덜란드는 확실하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무역만 할 거야. 절대 크리스트교 전파 안 해. 무역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요. 여기 있죠? 네덜란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서양 국가 중에 유일하게 네덜란드만 어디서?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뭘 만드냐면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이에요. 데지마. 여기 섬이죠. 근데 인공적으로 만든 섬이야. 이 나가사키의 데지마를 통해서 무역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선교보다는 무역에 따른 실제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에 일본 에도 막부도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얘네만 허용을 해준 거죠. 얘네만 허용을 해준 거지. 그래서 데지마는 써있죠? 나가사키 앞바다를 메워서 만든 인공섬으로 네덜란드는 이를 임차 빌려가지고요, 자신들의 네덜란드가 이제 일본과 무역을 하는 무역 기지로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뒤에 정보들도 좀 읽어볼까요? 네덜란드 무역선이 입항할 때마다 제출했던, 자, 네덜란드 무역선이 일본에 입항 들어올 때마다 뭘 제출해야 했냐면 풍설서라는 걸 제출해야 했대. 그게 뭐야? 세계 정세. 세계의 정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했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일본은 그거를 읽으면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좀 빠르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도 막부에서. 그래서 일본의 서양의 동향을 알려주는 정보원이기도 했고, 자, 에도 막부는 이를 통해서 미국이 일본과 무역 관계를 맺기 위해서 페리 제독을 파견할 것이라는 사실도 미리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페리 제독, 일본, 미국이란 얘기는 나중에 근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여기가 키워드예요. 여기가 키워드. 특히 이제 에도 막부에선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선박, 왜? 크리스트교와 무역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네를 막으려고 내항을 금지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허용해줬다. 어디? 나가사키 데지마라고 하는 곳에서. 자, 그러면 요 빌드업을 가지고 이제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서양 상인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들어와. 대표적인 나라들이 누구라고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라고요. 크리스트교를 전파하자. 에도 막부는요, 통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크리스트교 막 얘네 입장에서 막 이상한 종교 들어오고 이러면은 막 좀 체제적으로 이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의 기초를 다리기 위해서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고 대외 무역을 통제합니다. 이런 정책을 우리는 쇄국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도 막부에. 그래서 나를 딱 막아요. 누구에게만 열었다? 네덜란드에게만 엽니다. 그래서 서양 국가 중에 네덜란드에게만 나가사키를 개방해서 무역을 허용하게 됩니다.
나가사키의 어디? 데지마라고 하는 곳 같이 기억을 해줘야겠죠. 밑에도 써 있죠. 자, 이에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서 서양의 의학, 서양의 천문학, 서양의 배 만드는 조선술 등등 다양한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퍼져서 일본에서 그 기술들을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학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난학이라고 부르게 된다. 난학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래서 당시에 막 네덜란드를 한자로 뭐 화란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와 관련된 학문이라고 해서 난학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래서 난학이 뭐냐? 자, 흐름은 이거죠. 서양 상인들이 선교사를 같이 들여와요. 에도마코가 짜증나. 금지. 근데 누구만 허용? 네덜란드만. 왜? 우리는 크리스트교 전파 안 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나가사키의 데지마를 통해 가지고 허용을 해줬어. 그래서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걸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달한 학문을 우리가 뭐라 한다? 난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난학이 뭔지, 난학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대외 정책과 연관해가지고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긴 과정이 끝났고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3단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 어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동, 아라비아, 뭐 이런 곳들, 그리고 인도, 그러니까 유럽과 인도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유럽과 인도,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밑에 아프리카, 요 사이에 껴있는 요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슬람교겠죠. 그래서 이슬람교 전까지의 내용을 일단 첫 번째 시간에 아마 다룰 것 같은데, 어찌됐든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2단원 마치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